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건데요. 그런데 주변에 고수들이나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뭐 재무제표만 열심히 보면 오를 종목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봤나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본적인 게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발을 신죠. 그리고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안경을 착용합니다. 목에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막상 이게 초보자분들이 공부를 하려 그러면 범위가 워낙에 방대하고 넓어서 그래서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막막해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는 막 회계 기본서 추천해달라는 이런 분 계셨고, 대학교 가서 다시 배워야 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죠. 근데 뭐 주식 투자 한번 하자고 이렇게 어렵게 준비 과정 거쳐야 되면은 아무도 못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다행스럽게 쓸데없는 것들 있죠, 솔직히. 예, 그런 거 쏙 빼고 주식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쉽게 풀어서 쓰여진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사례로 배우는 재무제표 분석 30분 완성, 책의 핵심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뭘 가장 먼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고르면 되는지, 이걸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재무제표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종목을 고르고 싶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 땐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요거만 먼저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론이 많이 있죠. PER, 뭐 PBR 이런 걸 봐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기업의 주가는 성장성과 수익성의 함수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PBR, PER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기업이란 것은 영업활동을 하는 이런 회사를 말하죠. 이들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뭐 토지나 건물 등을 사서 우리가 땅 부자 된다, 뭐 건물주 된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기업의 존재의 이유죠.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A, B 회사가 있어요. 둘 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A 회사는 이익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한 토지도 굉장히 많고 건물도 꽤 많아요. 아, 역시 자산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대로 경쟁사인 B 회사는 이익이 생길 때마다 뭐 부동산 이런 거는 별로 투자는 안 하는데 미세화 공정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장 건물, 그러니까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술 개발에, R&D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A 회사와 B 회사는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될 때마다 부동산을 투자한 A 회사는 나중에는 본업인 반도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회사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게 됩니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시작됐을 때 굉장한 위기에 처할 수 있죠. 반면에 B 회사는 반도체 사업을 독점해 나가죠. 왜냐면 경쟁사인 A 회사가 날아갔으니까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런 예시를 드리면 무슨 또 극단적인 또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의 실제 사례예요. 그림은 지난 1994년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일본 기업들 대미 투자의 일단 투자 실패, 요게 이제 뉴스 기사 제목이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1980년대에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붐이 거의 절정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 시절에 일본 기업들은 부동산에 진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1990년대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면서 일본 모든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 미국 맨하탄에 록펠러 빌딩을 사들였던 일본 미쓰비시사는 지금 현재 상환 의무 불이행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1980년대에 일본의 부동산 붐이 일었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다수 기업들은 돈이 되면은 본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90년대 1년을 피크로 그 다음에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고 대부분 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설상가상으로 본업에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을 때 우리 동남아 신흥국들,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생산성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부터 해가지고 화학부터 해가지고 상당수 주요 산업 주도권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국가로
넘겨주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 기업이 있더라도 PBR이 좀 낮다. 그러니까 자산주보다는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본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주당 순자산이 굉장히 높은 기업의 주식을 혼자 매수한 다음에 이 기업의 부동산 가치,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얼만데 나 빼고 세상 사람들 다 바보야. 시간 지나면 이 기업의 주가는 순자산 가치 요거만큼은 올라오겠지 하면서 뭐 허송세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PR이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 낮은 기업이 또 좋은 거 아니냐, 매출과 영업이익만 올라가는 기업이 뭐가 좋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거는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번 성장주 사이클에서 FAANG 기업들 아시죠? 이 기업들의 퍼가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퍼가 낮은 저평가주보다 팡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플랫폼 파워를 확대시켰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았죠. 따라서 초보자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 주가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고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뭐 PBR을 봐야 되고 PER을 봐야 되고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첫 번째, 재무제표를 보고 올라갈 주식을 찾아내는 첫 번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부터 본다 할 때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도 좀 있으니까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매출이 증가할 때 동시에 매출 채권과 재고, 단기 차입금이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초보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산 넘어 산일 수도 있죠. 한번 쉽게 가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뭐냐? 쉽게 외상거래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그리고 재고는 뭐냐? 원자재도 그렇고 상품이나 제품 등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단기 차입금은 뭐냐? 단기로 은행이나 뭐 이런 데다가 돈을 빌리는 거죠. 딱 들어봐도 매출 채권 늘어나고 재고 늘어나고 단기 차입금 늘어나면 자, 뭔가 기업이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도 이런 게 증가하면 악재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기업 간의 거래에서 당장에 현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이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언제까지 입금을 해주겠다 하는 걸 어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매출 채권으로 잡히죠. 이런 걸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때 대부분 매출 채권은 증가를 해요. 네, 그리고 원자재를 당일날 가져와서 당일날 생산, 그리고 당일날 바로 출고해서 보내버리는 이런 꿈 같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네, 원자재 창고에 쌓아놓고 생산일에 맞춰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상품, 제품도 결국에 쌓았다가 정해진 날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확 늘어나는 거죠. 수주가 막 늘어나는 상황에 당장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는데 유상증자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시중은행에 대출받아서 자금 조달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없어 죽겠는데 복잡하게 한참 걸리는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단기 대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매출이 만약에 급증하는 기업을 찾았다 그러면 대부분 매출 채권, 재고, 차입금 전부 다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 이 매출 채권 있죠. 받을 돈. 상당수가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가짜 회사에 물건을 판매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경우입니다. 지금 뉴스는 2020년 8월이에요. 최근입니다. 뉴스 기사인데 가짜 수출 실적으로 자금 유치한 코스닥 대표가 검찰에 잡혔다. 내용이죠. 아직도 작정하고 사기치면 통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몇 년째 뭐 본업의 매출도 별로 안 좋고 어렵던 이런 다 죽어가던 코스닥 회사 이런 데가 갑자기 해외 수출이 막 대규모로 늘어난다거나 해외 수출이 잘 된다 뭐 이럴 때는 혹시 사기 아니야 하면서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급증하는 기업 찾았을 때 어떤 걸 주의하면 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게 좋죠. 그런데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급증하는 회사를 여러분이 찾았다고 할게요. 상장사 중에서는요 영업이익이 장기간 이렇게 적자가 유지가 되다가 가끔 한 번씩 흑자를 유지합니다.
유지하면서 이게 근근히 상장 요건을 맞추는 요런, 그러면서 버티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절대 투자를 피해야 할 기업의 유형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는데 우리도 한번 참고를 해보죠. 일단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영업이익이 적자를 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서 한 분기 정도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이 막 꼬이게 되는데 그때 유상증자 한번 하거나 아니면 외부 차입을 시도한다는 거죠. 이제 호재 뉴스가 있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투자할 거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순간 주가가 뭔가 꿈틀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뭐 거래량도 붙고요. 주가도 상승하는 패턴을 딱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때 개인들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적자 끝, 이제 흑자 시작이구나 생각하고 한 10배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무리 개인이 전화를 해도 설명도 잘해주고 기업 탐방을 간다 그래도 아주 잘 받아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최근에는 개인들이 기업 탐방을 간다 그러면 잘 안 받아줘요. 일단 회사에 가보면 직원들이 뭔가 분주하게 일은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직원 수도 굉장히 작고 이렇게 사무실 뭐 큰 거 하나 이렇게 공간 임대해서 거기서 파티션 나눠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사무실에 IR 직원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면서 회사의 각종 호재거리 및 미래 전망들을 그냥 술술술술 브리핑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 꼬시고 그래서 유상증자 받고 외부 차입을 받으면 이걸 대부분 운전자본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상 지들 월급이에요. 이걸로 그냥 버티면서 다 해먹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또 뭔가 호재거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갑자기 터뜨리고 뭐 재무제표 약간 조작한 다음에 또다시 주식시장에 유상증자로 자금 끌어모으고 투자 받아가지고 또다시 지들 월급 받으면서 연명하는 거죠. 이런 좀비 기업들은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조심해라. 이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저자는 재무제표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를 포착을 할 수 있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말하면서 언제 재무제표상으로 그 시기가 드러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도 증가하면 좋은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뭐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과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딱 보면 되는데 이때 매출 원가보다 판매 관리비라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뭐고 판관비는 뭔지 한번 쉽게 가보면, 매출 원가는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비용이에요. 뭐 볼펜을 만들 때 볼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뭐 잉크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용수철 이런 거 전부 다 매출 원가고, 운반비, 뭐 직원들 급여 이런 것도 매출 원가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판관비는 판매 및 관리비를 줄임말이죠. 판매를 위한 비용과 본사 활동을 위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엄청나게 예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문이 굉장히 많고 상당히 잘 팔리긴 했는데 그래서 매출이 뛰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았는데 첫 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딱 봤는데 광고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판관비가 증가했다. 이게 재무제표를 보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재무제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일단 회사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데 다음 분기에도 광고를 많이 할 건가요? 적게 할 건가요?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거죠. 이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에는 광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음부터 좀 줄여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면 판관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이 많이 팔리긴 했는데 뭐 그게 또 일시적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고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자동차 판매하는 곳에 직접 가보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리는지 어쩐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생필품의 경우도 뭐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제품도 계속 잘 팔리는데 영업이익이 한 분기 첫 번째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판관비가 증가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요즘에 눈치가 얼마나 빠르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저점에서 못 잡겠죠.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좋은 타이밍에 잡을 수 있다 이거고요. 이제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정비와 그리고 변동이 굉장히 큰 변동비 이 두 가지 항목을 나눠서 어느 시점에 주가의 상승하는 그 시기를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고정비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냐, 종업원의 급여 있죠. 일단 급여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없어요. 뭐 누가 한꺼번에 다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퇴직금이 크게 발생하니까 증가할 수는 있어도 이게 뭐 계속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렇게 나눠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감가상각비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뭐 당연히 다 아시죠. 이런 항목들은 잘 변하지 않는 고정비고요. 다음으로 변동비에 속하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원자재 비용이고,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판매 추진비, 뭐 이런 광고 비용 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시점이 투자의 시점이냐, 그러니까 매출이 뭐 어느 정도 고정비랑 비슷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았던 회사, 고만고만했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탁 늘어나는 게 우리한테 포착이 됐어요. 이렇게 한 분기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하다가 골라냈다. 그러면 이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주식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지 이걸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다수가 매출이 늘어날 만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한번 베팅을 해보는 거죠. 고정비가 높은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훨씬 더 큰 거죠. 그 시점이 좋은 매수 시점이 된다 이거고요. 반면 변동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앞서서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비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석유화학의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 분기에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 이게 재무제표에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확인하고 상품 관련된 레포트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전화도 걸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재료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두 분기 정도 이상, 더 이상 더 떨어지면 좋지만 뭐 최소 한두 분기 정도 더 떨어지겠다, 자, 이렇게 판명이 나면은 매출 대비해서 원재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다 이익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가 좋은 투자 시점이 된다. 이걸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그 시점을 잡아낼 수 있고, 그 이상은 뭐 레포트를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저자가 말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의 포착 방법입니다. 굉장히 초보자분들한테 유용한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손익계산 파트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 말고 재무제표 상태표를 보면서 매수 시기를 찾아내는 법, 현금 흐름표를 보고 찾아내는 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전부 다 설명해 드리면은 출판사분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저자분께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핵심 내용을 알아서 좋고 출판사는 홍보를 하니까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